서울의 숨가쁜 소음 속 서해라는 낡은 종합병원 응급실 한쪽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미간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는 과거의 아픔을 새긴 낙인처럼 그녀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숙명처럼 느껴졌다. 몇 해 전 원인 모를 급성 질환으로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후 그녀에게 의술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였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약속이었다. 헤라는 실력은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스타 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화려한 배경도 유려한 언변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할 뿐이었다. 그녀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는 대학 시절 은사인 김 교수 정도였다. 서 선생, 자네의 그 끈기와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 언젠가 빛을 볼 걸세. 김 교수의 격려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헤란이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혹시 화인바이오 박선주 회장이라고 들어봤나? 박선주 회장. 재계에서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아름아름 알려진 인물이었다.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베일에 쌓여있는 듯한 신비로운 이미지가 강했다. 그녀가 최근 실력 있는 젊은 의료 인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닌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박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서 선생을 만나고 싶어 하시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헤라는 망설였다. 자신 같은 평범한 의사에게 거물인 박 회장이 무슨 이유로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꿈을 펼칠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며칠 후 헤라는 김 교수가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근교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이었다. 위압적인 대기업 사옥이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한옥이라는 점이 의외였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별채의 대청 마루에는 이미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최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역시 박 회장의 부름을 받고 온 의사였다. 해란과 민준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듯 바라보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며 박선주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 회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상치 않은 내공이 느껴졌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지만 그 눈빛은 해란과 민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것은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특별한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비밀리에 후원하는 의료재단이 있으며 현재 강원도 산골의 낙후된 지역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연구중심 병원을 건립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병원의 핵심 인력으로 해란과 민준 같은 젊고 유능한 의사들을 영입하여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난치병 연구와 소외된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물론 이 자리는 단순한 면접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가지 과정을 통해 두 분의 실력과 인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동시에 만만치 않은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헤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가 평생을 걸어 이루고 싶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러나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 회장은 해란과 민준에게 강원도의 한 작은 보건지소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곳에는 원인 모를 고열과 발작으로 사경을 헤매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미 지역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다.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두 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낡고 허름한 보건지소의 환경은 열악했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조차 부족했고 아이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빠르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처방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렸다. 헤라는 침착하게 아이를 관찰했다. 단순히 열을 내리고 발작을 멈추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아이가 최근 며칠간 무엇을 먹고 어디를 다녔는지 꼼꼼하게 물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 난 작은 발진과 주변 환경을 살피던 중 문득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아이가 이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야생 버섯 같은 것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얼마 전 아이가 친구들과 계곡에서 놀다가 독성이 있는 버섯을 신기하다며 만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헤라는 직감했다. 희귀한 독버섯 중독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해당 독소에 대한 해독제가 이곳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헤라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총동원했다. 독버섯의 종류를 유추하고 그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대체 요법을 떠올렸다. 보건지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민주는 헤란의 방식에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녀를 도왔다. 밤샘 사투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경련도 잦아들었다. 기적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헤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최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헤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헤란과 민준 앞에 박선주 회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은 듯했다. 서혜란 선생, 훌륭했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헤란을 칭찬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에게는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윤리의식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욱 교묘하고 복잡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후원하는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난치병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두 사람을 참여시켰다. 연구 환경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연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박 회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연구의 돌파구를 찾아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그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어 박 회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의 연구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는 동료들과의 소통보다는 개인적인 연구 성과에 몰두했다. 반면 헤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연구 데이터만큼이나 환자 자체에 집중했다. 해당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그녀는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헤라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환자 데이터에는 특정 지역, 특정 생활 습관을 가진 환자들이 유독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헤라는 이 점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적인 요인과 환자들의 생활 패턴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헤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헤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 선생, 지금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 조사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헤란은 민준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최 선생, 저는 환자 없는 의학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면 결국 사람을 봐야 합니다. 헤란의 조사는 쉽지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고 자신들의 생활을 드러내기를 꺼렸다. 하지만 헤란은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 지역의 토양에 특정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난치병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헤라는 이 사실을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박 회장은 헤란의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헤란은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박 회장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발견입니다, 서 선생.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역사회의 혼란도 예상해야 합니다. 박 회장의 질문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헤라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헤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증명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처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여야 합니다. 이 무렵 박 회장의 아들 윤현우가 연구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의학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종종 연구소를 방문했다. 현우는 처음에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는 듯했지만 점차 헤란의 진솔함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헤란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행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곤 했다. 최민주는 현우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현우가 헤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불안했다. 그는 더욱 연구 성과에 집착했고 때로는 헤란의 연구 방향에 대해 은근히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세 번째 시험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찾아왔다. 서울 시내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것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독감으로 여겨졌지만 감염 속도가 빠르고 중증 환자가 속출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마비 상태였고 의료진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박선주 회장은 즉시 해란과 민준을 불렀다.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의료재단 소속 병원 중 하나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었고 두 사람에게 그곳의 의료지원팀을 이끌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가진 의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보여주십시오.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황은 처참했다. 부족한 병상, 방호복과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물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는 끊이지 않았다. 최민주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감염의 위험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심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원 배분을 주장했지만 정작 위급한 환자 앞에서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헤라는 달랐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위험한 곳으로 달려갔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환자들을 돌봤다. 그녀는 부족한 물품을 아껴 쓰고 동료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려 했다. 격리된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은 지쳐있던 동료 의료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윤현우는 어머니의 지시로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며 헤란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과 이타심에 현우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헤란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주려 애썼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병원의 방호복이 모두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공급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처지에 놓였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헤라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닐과 테이프, 그리고 폐기될 예정이었던 천들을 이용해서 임시 방호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임시 방호복을 만들었다. 비록 허술했지만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 다음 날 임시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헤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민주는 이런 헤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헤란의 용기와 헌신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과 인정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 헤란을 돕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안위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감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 박선주 회장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묵묵히 현장을 둘러보고 헤란과 민준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네 번째 시험은 더욱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감염병 사태가 마무리된 후 박 회장은 헤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사립병원 신경외과 과장직이었다. 그것은 젊은 의사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고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서 선생의 능력과 헌신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 선생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헤라는 혼란스러웠다. 그 자리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형 병원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소외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와 진료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헤란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헤라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박 회장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회장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더 배우고 연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전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헤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서 선생의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 무렵 윤현우는 헤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그는 헤란의 진솔함,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헤란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헤란이 어머니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녀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현우는 헤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현우는 헤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헤란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따뜻함,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헤라는 당황했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현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험들이 마음에 걸렸다. 현우 씨, 저도 현우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요. 헤란의 대답에 현우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헤란 씨.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이 될 때까지요. 이 모든 상황을 박선주 회장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헤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헤란이 눈앞의 화려한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혹독하고 절망적인 형태로 찾아왔다. 헤란이 몸담고 있던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몇몇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고 그중 한 명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연구소와 병원은 엄청난 비난과 책임 추궁에 직면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아니었지만 헤란 역시 연구의 핵심 멤버였기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설상가상으로 초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헤란의 의사 경력은 물론 연구소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민주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은근히 헤란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 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어필하며 헤란을 대신할 적임자임을 내세우려 했다. 박선주 회장은 침묵했다. 그녀는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의중을 알 수 없어 연구소 관계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헤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미간에 있는 흉터가 유독 짙어 보이는 듯했다. 그러던 중 헤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문제는 신약 자체가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면역 반응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연구에서도 보고된 적 없는 매우 희귀한 사례였다. 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보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위독한 환자 중 한 명이 바로 윤현우였다. 그는 어머니의 연구를 돕기 위해 자원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박선주 회장은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의 냉철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모든 의사들이 현우의 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박 회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헤란을 불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서 선생, 내 아들 현우를 살릴 수 있겠나? 만약 현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네. 헤라는 박 회장의 처절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현우의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위험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던 실험적인 치료법이었다. 성공 가능성은 희박했고 만약 실패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어쩌면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헤라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하지만 현우의 희미한 숨소리와 박 회장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회장님,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헤란의 눈을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의 목숨이 자네 손에 달렸네. 나는 자네의 판단을 믿겠네, 서혜란 선생.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외침이자 한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의 표현이었다. 최민주는 헤란의 무모한 시도를 비웃었다. 그는 헤란이 결국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헤란이 성공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그녀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헤란의 시술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헤란은 모든 집중력을 발휘하여 시술을 시작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과정이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이들의 애타는 마음은 극에 달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헤라는 녹초가 된 몸으로 수술실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며칠은 모두에게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헤라는 잠시도 현우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간호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그의 의식은 명료했고 위험한 증상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박선주 회장은 현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헤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포옹이었다. 최민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헤란이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헤란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서 선생. 그리고 존경합니다. 헤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후 박선주 회장은 헤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이전에 만났던 소박한 한옥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정원을 가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박 회장은 헤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젊은 시절 겪었던 남편의 사업 실패와 주변 사람들의 배신, 그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과거,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가족과 동반자를 찾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을 시험해왔던 이유를. 나는 돈이나 명예, 혹은 뛰어난 능력만을 가진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네. 내 아들 현우의 곁을 지켜주고 이 차가운 세상에서 진정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걸세. 그리고 마침내 자네를 만난 거야, 헤란아. 박 회장은 헤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가득했다. 사실 내가 강원도에 짓고 있다는 병원은 이미 완공 단계에 있네.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될 모든 연구와 진료는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자네가 꿈꾸는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헤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현우 씨 곁에 있기로 한 것은,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하기로 한 것은 어머님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현우 씨의 진심을 보았고 어머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이나 그 길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혜라는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의사이자 연구자로 성장했다. 그녀는 박선주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남편 윤현우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강원도에 세워진 최첨단 연구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치료법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진료실 앞에